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감표 교수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먼저 전반적인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문제가 되어지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주요 활동, 그리고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개별 권리 영역별 검토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와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부르고요. 이걸 줄여서 저희가 코로나19라고 부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처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의 중국 지역사무소에서 최초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로부터 한 3개월이 지나서 2020년 3월 11일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보다 지금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있어서 2020년 3월 11일 팬데믹 선언을 할 때보다 확진자에 있어서는 1,500배, 그리고 사망자에 있어서는 900배 정도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2020년 1월 19일 최초로 코로나19 국외 환자가 국내 유입이 되었고요. 2020년 2월 23일에 국내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감염병 위기 경보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8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4월에 2차, 3차, 4차 유행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는 이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소독제, 물리적 거리두기, 시설 폐쇄, 비대면 온라인,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익숙해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작년 12월 31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화이자 백신을 처음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5가지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현재는 백신 예방 접종을 병행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월 26일에 백신 최초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현재 전체 2020년 말 주민등록 인구 대비로 29.3%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요.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인원은 전 주민등록 인구 대비 8.1%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구성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지역, 더 가난한 가정,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소외된 사람, 소수자, 약자에게 더 가중된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아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특히 아동이 속해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가정,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고 어떤 인종, 민족 등인지에 따라서 더 가중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을 요청하면서 아동과 아동 권리의 향후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아동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요 활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공식 선언한 이후로 바로 유엔 10개 인권조약기구 의장단에서 공동 성명을 3월 24일에 발표를 했고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4월 8일에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정책 보고서를 4월 16일, 그리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지침이 4월 27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 기준에 따라서 팬데믹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는 툴킷이라고 하는 자료를 2020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제 조치들이 있었고, 코비드 언더 19이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가 발표가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요 활동들
중에서 유엔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코비드 언더 19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측면에서 일단은 국제적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위 당사국이 된 것은 1991년 11월 20일인데요.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있어서 아동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는데 혹시 우리가 부족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여러 가지 유엔의 활동 중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발표했던 성명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툴킷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의 요청사항을 살펴보고 국내적으로 문제되는 점들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인권의 향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부과되어야 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에서 1년에 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근거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2조에 규정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 유엔에서는 아동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특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 자체는 균등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시설 아동과 코로나에 확진된 아동과 관련해서 오늘 2발제와 3발제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주시겠고요. 차별과 관련해서 기존에 좀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아동의 차별 가능성입니다.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 아동이 편견 또는 차별,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나 중앙상하고수습본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응지침, 그다음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코로나에 확진된 아동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권리와 관련해서 유엔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할 것을 보장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얼마나 고려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관련된 법률이나 대응 조치 전반에 있어서 아동을 특별하게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문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또는 소아 확진자와 관련해서 자가치료 안내서와 같은 지침이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아동 통계인데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현황에 대해서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하고요. 교육부나 코로나19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동이 얼마나 코로나에 걸려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는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통계, 자가시설 격리자에 대한 통계, 확진자 통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통계 자료가 가장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통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매 주별로 아동이 확진된 아동의 수,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받은 아동의 수, 입원한 아동의 수, 그리고 아동 중에 사망률 통계를 미국 소아과학학회와 아동병원협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고 이것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와 별도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폭력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학대 피해 아동 보호 현황 통계가 2020년 통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대와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피해 현황을 조사 내지는 정리함에 있어서 확인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내 의료 서비스는 붕괴가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아직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가족 중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 지원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서는 결식아동 급식 문제가 지난 2020년에 크게 문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을 통해서 식사를 하던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 공백이 생기면서 기존 아동 급식 카드로 식사를 해결하게 되면서 부족한 지원 금액, 부족한 가맹 식당의 수나 종류, 그리고 편의점 위주 식사에 따른 영양 불균형 등의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현재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편차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단가 편차의 문제는 여전하고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부족하고 부분을 메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났다는 점이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1년 2학기부터 전면 개학에 들어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사교육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소득 계층 간 사교육 참여율의 격차가 커졌다는 점이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휴식 여가, 오락, 예술, 문화활동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히 아이들의 학습 목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줄었지만 평균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률도 감소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휴식 여가, 오락, 문화활동과 관련된 아이들의 권리 향유는 좀 더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년원에 성취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법에는 일체의 면회 금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마스크 제공과 관련해서 규정 내에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고요. 생활치료시설 내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노트북, 책의 반입이 허용되어 있어서 외부 인력과 원격 수업 참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요청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보면 일단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불충분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 상황 내에서 통계를 포함한 정부 대응이 시의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문제점을 더욱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만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아이들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도하는 비율은 모두 줄어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전보다 성장기에 필요한 수면 시간을 더 가졌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속에서 근력 운동, 게임, 영화, 음악 감상 등을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더 휴식과 여가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이들에게 학교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1년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 현재의 상황이 종식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들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에 부합하도록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일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